이른바 김영란법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관행을 끊고 청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클린 대한민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백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지난주 또 추석이었고요. 네. 또 선물 아무리 많이 주고받을 때였는데 김영란법 이렇게 시행을 앞두고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식당들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어떻게 실감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네. 속칭 고급 식당이라고 하는 곳은 예약이 거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우라는 말만 들어도 잘 안 잡히고 그쵸. 왠지 거기 가면 3만 원이 더 넘을 것 같잖아요. 네. 식사값이. 그리고 선물도 이번에 추석 명절 때 통상적으로는 과거에는 5만 원 이하 선물이 20%도 진열이 안 돼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 매장에 추석, 가면요? 이번 추석 연휴 때는 50%가 넘게 5만 원 이하 상품이 진열이 됐는데 네. 저는 이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은 너무 위축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적용을 받는 건 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하고 먹었을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어도 저랑 전혀 무관한 공무원이랑 식사를 할 때는 그 경우에는 350에 제한이 없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100만 원이 넘어야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직무관련성 안 따지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 100만 원까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좀 애매하니까 네. 밥은 무조건 3만 원 이하. 그러니까요. 선물은 무조건 5만 원 이하로 이렇게 자꾸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한우 농가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중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조금은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좀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접대 문화는 크게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길거리 가다 보면 뭐 구입할 메뉴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네네네. 뭐 3만 원 이하짜리에서 29,000원, 대부분 29,000원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최근에 또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치페이하는 것이 네. 굉장히 많아졌고 n분의 1법이라고도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 계산하려면 줄을 많이 서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졌는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급격한 사회 변화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런 어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문제 때문에 사실 김영란법이 제정은 됐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 미풍양속까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사회가 변화하게 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또 국가가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미풍양속 사례들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예. 들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네. 없느냐 뭐 이런 사회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이게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헷갈려 하다 보니까 모호한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법 쪽에서 특히 이제 많이 바빠졌다면서요. 이게 왜냐면요. 원래 이 김영란법이 생긴 취지가 우리나라 원래 공무원들이 부정한 돈 받거나 그다음에 언론기관 종사자건 사립학교원이건 부정한 돈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뇌물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임수재죄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직무 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요건이 너무 엄격하니까 옛날에 그 벤치어 검사 사건이나 뭐 스폰서 검사 사건 다 무죄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국민들이 염원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긴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초기에 지금 현재 권익위 해석은 직무 관련성을 형식적으로 넓게 보자예요. 네. 그러니까 대략 보기에 저 정도면 뭔가 직무 관련성이 있네라면은 그냥 인정해주는 추세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고 예.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어제 제동을 걸었던 게 예.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판사가 사건하고 관련 있는 변호사랑 밥 먹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네. 내 친구 변호사랑 밥 먹는 것까지 안 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예. 이런 형식적인 직무 관련성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또 대법원이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네. 이 직무 관련성의 해석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으니까요. 예. 대상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점인지 여부를 법원이 거기서 판단을 해줘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 권익위의 입법 취지는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넓게 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대법원도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일단 당장 시급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제 국민권익위가 관장 부서니까 네. 뭔가 명확한 기준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조차도 사실은 명확한 기준을 본인들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네. 심지어는 뭐 사법부가 결정하게 되면 그때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법원에다 미루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내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개별 사안마다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직무 관련성 자체가 도대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관마다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이 개량할 수도 없고 수차할 수도 그렇죠. 없고 그러다 애매하잖아요. 보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예. 그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을 다 포괄해서 할 것인지 또는 좀 넓게 봐서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를 볼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사실은 법제처나 법무부하고 상의해가지고 뭔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사례별로 해놓으면은 국민들이 그 사례를 어떻게 일일이 보고 그렇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추고 네. 기준을 삼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구체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직은 그런 대책이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네. 당분간은 아마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지금 보니까 뭐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대학생들 조기 취업 네. 그것도 벌써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이게 이제 금품 수수 문제 말고 또 하나가 이제 부정 청탁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부정 청탁의 유형을 이제 김영란법에서 14가지를 유형화했는데 이게 딱 걸려요. 아니 뭐 무슨 경우에 그러니까 대학생이? 대학원생이 아니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네. 졸업 전에 취직을 했는데 예. 학점 마지막에 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취업을 했으니까 학점을 잘 받게 해달라. 부정 이거는 청탁이군요. 그냥 정확하게 부정 청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들어주면 예. 선생님이 처벌받아요. 근데 아. 부정 청탁을 한 본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좀 이상하죠. 네. 부정 청탁한 본인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요. 부정 청탁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면 이 사람이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랑 말을 못합니다. 실제 학교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나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벌써 몇 명 학생은 취업한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했고. 취업을 그 어렵다는 취업을 포기한 거예요? 조건이 이제 졸업 예정이니까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결국 졸업장을 못 받게 되니까 취업을 예.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부에다 문의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면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든지 좀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예. 이걸 과연 또 학칙을 개정했다 해서 우리 학교가 잘못해서 만약에 먼저 시행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상위법에 맞지 않는 데 가지고 틀어진다면 이게 뭐 또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그렇죠.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은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이 정도는 학칙에 각 집어넣어서 예. 학생들의 어떤 그 취업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은 네. 뭐 어느 학교든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교수님들 중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처벌받더라도 빨리빨리 취업시켜. 네, 취업시켜주겠다. 네. 흔적을 줘서 네.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그 언질이라도 좀 주면은 그러니까요.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 취업 규칙에도 보면 졸업 예정자들 있잖아요. 이것도 네. 그럼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교육부에서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학교별로 학칙을 개정해서 해결하면 그거는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네. 교육부가 한 거지 법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제 뭐 주변에서 뭐 여러분들도 뭐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술자리를 갖는 분들이 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고질적인 이런 문화들이 좀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이걸 많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접대 문화는 분명히 변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다 마지막 술자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이제 앞으로 이걸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정도의 술을 먹으면 이게 내가 나중에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뭐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지금 다들 어찌 보면 다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직무 관련성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예. 괜히 내가 섣불리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었다 문제될 수 있으니 지금 더치페이 문화나 그리고 말 그대로 굳이 뭐 자기 돈 내고 먹으면 상관없잖아요. 네. 접대도 그 크게 딱 이 규모로만 받으면 되니까 규모도 축소되고 개별적으로 돈을 내는 문화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확대될 건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아시겠지만 식당마다 네, 네. 어디 술집마다 경찰이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발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단속 지적이 거의 없으면
아니 괜찮네라고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사법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괜찮네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 게 벌써 예. 이 양성하는 람파라치가 지금 예.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제 뭐 학원별로 굉장히 성행해가지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각 그 교육을 받은 학원 수강을 한 사람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고 이미 그럽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는 거의 정막에 쌓여 있는 정도로 조용하고요. 전부들 공무원들이니까요. 공공기관 그 인근 주변은 다 조용하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러한 암파라치들이 그 흥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포상제도라든지 보상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제도는 뭐 2억 원까지고 보상제도는 20억 원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일억 천금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네.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노출돼야 되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무고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예.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더 골치 아픈 이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서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신고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과 이제 직무관리서 있는 사람 둘이 굉장히 비싼 밥을 먹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딱 보고 아 이거 신고해야겠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올까요? 안 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경찰은 안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서면 신고 원칙이에요. 네. 아. 전화나 팩스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정리해서 신고사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려면 아마도 동영상 녹화나 아니면 영수증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음식 먹는 현장을 찍거나 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신고 절차를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쟁이 발생한 소지가 많은데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음식점마다 경찰관이 배치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도로교통법에서도 신호 위반하는 거 찍으면 일정 포상금 줬던 거 사라진 거 아시죠? 그 포상금제도 사라진 것도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이었는데 네. 일단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신고 절차를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금 제도를 넣었지만 이게 어찌 보면 김영란법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도 계속 어떤 방향으로든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무리 람파라치라도 둘 사이 관계를 안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제대로 내용을 알려면 같은 동료들이나 내부 고발자들이 좀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승진에 있어 경쟁 상대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음해성으로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음해적인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부 고발자에서 또 이제 내용 자체는 사실 진실이지만은 그 목적이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승진에서 탈락시킨다든지 또 공격성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작용으로서는 결국은 이제 결국 인하라든지 조직에 있어서 어떤 융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흠이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 네. 보면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네. 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고를 하든 내부자 신고는 사실 내부자 그 신고에 관한 법이 또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사실은 노출하지 않게 해놨지만 어떤 경로든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좀 보완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좀 가능할 것 저는 같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신고 포상금제도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고 포상금 지금 람파라치 양성화돼가지고 말 그대로 계속 개인 인권 침해하고 실제로 허위 네, 제보 네.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자 제거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그 부작용이 커지면 예. 우리가 애시당초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클린 사회를 만들기로 했던 게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회,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로 오히려 이상하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만들어 보지 않는 한 만들어서 이게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이거는 신고 그에 주는 포상금 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배우자 신고제도입니다. 그렇죠. 배우자도 남편이 돈 받아왔다고 신고 안 하면 부인도 처벌하는 지금 이게 문제는 예. 우리나라에는 모든 형사법안 중에 국가보안법이 딱 하나 있어요. 불고지죄. 네. 그것 빼곤 부인이 남편이 사람을 죽이고 와도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네. 그거는 증거인멸의 범인 은닉 도피해도 이건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봐주는데 여기에 네. 넣어놓은 이유 아까랑 똑같아요. 결국 이렇게 부인이라도 고발하지 않으면 이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의 제도적 보완이나 아니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요. 수사기관의 권력 확대를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견제할 만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진 않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경찰권이 더 확대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수사기관이 마음 먹고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누구도 대상으로서 불안감을 그걸 가질 수밖에 없고요. 대상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라도 흠이 잡히면 그것이 본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사기관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이제 네.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수사기관이 사실은 이 김영란법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력 면에서도 원래 그렇고요. 가지고 있던 것은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렇죠.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김영란법의 이 문제들이 그 수사력 부족, 그러니까 인력 부족 이런 일로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법이 어떻게 보면 점점 효력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